천하가 혼란에 빠지고 영웅들이 차례로 등장하던 격동의 시대 삼국이 서로를 노려보며 칼날을 맞대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전장과 전설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강한 무장이었을까요?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아군에게조차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진정한 전장의 영웅은 누구였을까요? 혼자서 만 명을 상대하던 괴력의 무장인가, 아니면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완벽한 장수였을까요? 외로운 한자루의 창으로 전장을 제압한 자, 혹은 어떤 적도 넘볼 수 없던 철벽의 수호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포의 신무, 관우의 의로움, 아니면 조자룡의 초인적인 용맹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국시대를 빛낸 15명의 최강 무장을 한 명씩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낮은 순위에서부터 역사를 뒤흔든 절대 강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삼국의 찬란한 전투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15위 방덕펑고로 절대적인 충성으로 쓰러진 용장 삼국의 격변한 역사 속에는 천하의 대세를 뒤바꾼 인물은 아니더라도 꺾이지 않는 정신과 강철 같은 충성심으로 진정한 무인의 상징이 된 장수들이 있습니다. 방덕은 바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삼국 최강 무장 15인 중 15위에 오른 그는 비록 여포처럼 무력이 압도적이지도 관우나 장비처럼 중심인물이었던 것도 아니지만 단 한 번의 전투와 한 번의 죽음으로 역사의 이름을 새긴 장수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태어난 방덕은 처음에는 마등을 따르다가 이후 서령의 강자 마초 밑에서 싸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강직한 성품과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이름을 알렸지요. 그는 비록 문무를 겸비한 재능형 인물은 아니었지만 한결같음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춘존을 앞세우고 의리와 신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마초가 패하자 그는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며 조조에게 맞섰고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조조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위에 몸담았어도 방덕은 결코 명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인물이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인의 도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전투는 바로 번성전투, 즉 관우와의 일전이었습니다. 당시 관우는 천하의 용맹으로 조조 진영의 장수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방덕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로 쓴 결의문을 남기며 관우와의 결전을 자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선언이었습니다. 패할 수는 있어도 굴복할 수는 없다. 죽을 수는 있어도 명예는 잃지 않는다. 결국 그는 관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관우는 그를 설득해 항복을 권했지만 방덕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충의의 완성이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권력과 목숨이 가벼웠던 세상에서 방덕의 선택은 인간으로서의 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적군이었던 관우조차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조 또한 방덕의 사망 소식을 듣고 깊이 애통해하며 그를 잃은 것을 국가의 손실이라 했습니다. 비록 사서에는 방덕의 이름이 길게 남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단 한 번의 전투, 단 한 번의 결의는 천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참된 충성은 만 명의 군사보다 강하다. 방덕은 자신의 피로 그 진리를 증명한 사나이였습니다. 14위 위연 의엔 고독한 맹장, 의심 속에 사라진 천재. 시대를 앞서간 비극의 장수, 삼국의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 위연만큼 논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무력으로 쓰러진 장수도 비겁하게 도망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전투력과 용맹,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전장 감각을 지닌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의심과 고립 속에서 끝났습니다. 충성과 재능을 갖췄음에도 그가 맞이한 결말은 반역자라는 오명. 이 모순된 운명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위연은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던 초기부터 따라온 자로 출신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전장에서의 투혼과 강직한 성품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유비가 한중을 손에 넣은 후 그는 수많은 장수 중에서도 위연을 택해 그 요충지를 맡겼습니다. 유비가 누구입니까?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노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위연에게 한중을 맡겼다는 것은 그가 보통 장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연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한중을 굳건히 지키며 조이의 압박을 막아냈고 제갈량의 북벌이 시작되자 그는 선봉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수차례 돌격해 적진을 돌파하고 전세를 뒤집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너무 솔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권력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았던 그의 성격은 결국 많은 이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제갈량과의 의견 충돌, 그리고 양의 영희 같은 인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위원은 점점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향한 칼날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반을 꾀했다는 누명을 쓴 그는 끝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반역을 꿈꿨던 걸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한 장수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던 걸까요? 그 진실은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원이 생전에 한중을 지탱한 진정한 장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충성과 능력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관우처럼 신격화된 영웅도 아니었고 조자룡처럼 침착한 무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굽히지 않은 진짜 무장이었습니다. 삼국의 난세 속에서 그는 싸움터가 아닌 인간의 의심과 질투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위원의 이름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시대가 받아주지 못한 한 영웅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순위가 14위에 머물렀을지라도 그 정신은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칼에 베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베이는 것이다. 위원의 생애는 그 사실을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3위 장하, 어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조위의 불멸의 방패. 삼국시대의 전장은 단순히 무력만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한복판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유연한 전략을 펼칠 줄 아는 장수들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장압바 삼국 최강 무장 15인 중 13위에 오른 그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무력으로만 이름을 남긴 장수가 아니라 지략과 결단,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기억되는 진정한 전략형 무장입니다. 처음에는 조조의 적이었던 원소 휘하에서 출발한 장압은 여러 전장을 누비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한 명장으로 만든 것은 전향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조의 비전과 인재 등용의 뜻을 알아보고 과감히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변절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장압은 조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장압의 가장 큰 강점은 싸움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무조건 돌진하는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장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중 전투입니다. 당시 장비에게 패배했음에도 그는 군의 질서를 유지하며 역으로 뇌동레이돈을 격살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그의 냉정함과 판단력은 전장의 지략가로서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전투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위의 안정을 위한 책무였습니다. 조비서비의 시대에 들어서도 그는 계속 중용되며 북벌을 막는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제갈량과의 결전 검각전투 근원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은 압권이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끝까지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한 죽음은 아니었지만 국가를 위해 온몸을 던진 진정한 전장의 수호자로 남았습니다. 장압은 관우처럼 신격화된 인물도 아니고 여포처럼 폭발적인 무력을 자랑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냉철함과 용기,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로 자신만의 색깔을 남겼습니다. 그의 존재는 화려한 영웅담보다 믿음직한 강철 같은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위의 역사 속에서 장압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나라의 균형을 지탱한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뒤 장으로 봉해졌고 그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명장민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연이 고독한 장수였고 방덕이 충성해 화신이었다면 장압은 전세를 지탱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빛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던 남자, 그가 바로 조위의 전장을 끝까지 지켜낸 불멸의 방패 장압배입니다. 12위 서환. 물처럼 신중하고 칼처럼 날카로운 조위의 숨은 기둥 서왕은 삼국시대 최강 무장 15인 중 12위에 오른 인물로 외형적인 위압감이나 폭풍 같은 전투로 이름을 떨친 장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동료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었고 적군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존재였다. 조조와 조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 또한 서왕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장수가 서왕이었다. 서왕은 하동의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검소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이름이 났다.
현실적인 판단력과 절제된 생활은 그를 단순한 무인이 아닌 대세를 읽는 전략가로 만들어주었다. 장료, 허저, 전위처럼 압도적인 힘이나 전장을 뒤흔드는 포효 대신 서왕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길을 택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길 말이다. 그의 이름을 역사에 새긴 결정적인 순간은 번성 전투였다. 당시 관우는 남하하는 위군을 연전연승으로 몰아붙이며 전장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수많은 위의 장수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움츠러들었지만 서황은 냉철했다. 그는 지형을 세밀히 분석하고 병력의 사기를 세우며 틈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관우의 포위를 깨고 조인의 군을 구해냈으며 남방 전선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위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다. 서황은 조조와 조비의 휘하에서 번성뿐 아니라 관도, 동관, 한중 등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다. 그가 있는 곳마다 진지는 안정되고 병사들은 신뢰를 되찾았다. 화려한 영웅담은 없었지만 그가 쌓은 기반 위에서 조위의 승리가 이어졌다. 말 그대로 그는 조위의 대들보였다. 성품 또한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는 청렴하고 겸손했으며 권세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 파벌에 휩쓸리지 않고 다툼을 피하며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성심으로 일생을 마쳤다. 혼탁한 조위 조정 속에서 서황 같은 인물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존재였다. 삼국지연에서는 다소 조용하게 그려졌지만 정사에서는 그가야말로 조용한 강철이었다. 서황은 폭풍처럼 적을 쓸어버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대지를 닮았다. 묵직하고 넓으며 모든 승리를 받쳐주는 존재였다. 그의 힘은 팔의 근육이 아닌 마음의 단단함에서 나왔다. 모험보다 안정을, 명예보다 책임을 택한 그의 길은 조조에게 대체 불가한 무장으로 남게 했다. 11위 하후돈, 눈을 잃어도 뜻은 꺾이지 않은 피로써 충성을 증명한 사나이 조조 휘하의 수많은 무장 중 충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하후돈일 것이다. 그는 장녀처럼 화려한 전거를 세운 것도 아니고 허저나 전위처럼 압도적인 괴력을 가진 장수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후돈은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꺾이지 않는 충성심으로 조조의 곁을 지킨 진정한 의미의 무장이었다. 15명의 삼국 최강 무장 중 11위에 오른 그는 상처를 영광으로 삼고 고통을 의지로 바꾼 강철의 장수였다. 하후돈은 조조와 같은 하우 씨족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조조를 따라 생사고락을 함께했다. 그에게 조조는 단순한 주군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존재였다. 삼국시대처럼 배신과 이익이 뒤섞인 시대에 한 사람을 끝까지 따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우돈은 단 한순간도 주군을 의심하지 않았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의 변치 않는 충심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후돈의 이름을 역사에 각인시킨 사건은 승리가 아니라 불굴이었다. 어느 날 전투 중 화살이 그의 눈을 관통했다. 피가 얼굴을 뒤덮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화살을 뽑아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부모님께 받은 몸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삼키고 다시 창을 들어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 한 장면은 지금까지도 하후돈이라는 이름을 불멸로 만들었다. 육체는 상처 입어도 정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조는 하후돈을 여러 지역의 수비장으로 세워 중요한 거점을 맡겼다. 엽성, 수춘, 동관 등 수많은 전선에서 그는 항상 후방을 지켰고 위나라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그는 전장을 휩쓰는 장수라기보다 믿음직한 방패였다. 조조에게 하후돈은 장수가 아니라 신뢰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그를 맹하후, 멍샤호, 눈먼 하후라 불렀지만 그 이름에는 조롱이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다. 몸은 상할 수 있어도 충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문장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하후돈이었다. 성격 면에서도 그는 솔직하고 불같은 사람이었다. 감정이 앞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계산이나 위선은 전혀 없었다. 칼끝처럼 곱고 전장처럼 뜨거운 사람이었다. 주군을 위해 싸우고 명예를 위해 살아간 진짜 무인이었다. 하후돈은 전장에서 죽지 않았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기묘하게도 그 해는 조조가 세상을 떠난 해 220년이었다. 주군과 함께 시작하여 주군과 함께 끝을 맞은 삶, 그것이 바로 하후돈의 이야기다. 화려한 전과보다 빛나는 건 끝까지 지킨 충이다. 하후돈은 그렇게 의리의 화신, 그리고 조위의 영혼으로 역사에 남았다. 수러 손체, 젊은 패왕, 찬란한 제국의 초석을 세우고 떠난 비운의 영웅 삼국시대 오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한 군주 손권이나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명장주유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출발점에는 한 청년의 불꽃 같은 인생이 있었다. 바로 손책. 짧은 생애 동안 강동을 제패하고 훗날 동호제국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빨랐으며 누구보다 뜨겁게 살다 간 사내였다. 손책은 175년에 태어나 명장 손견의 장남으로 자랐다. 아버지가 전장에서 비명에 숨지자 겨우 20살도 안 된 그는 절망 대신 결의를 택했다. 세상은 혼란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시기였다. 그러나 젊은 손책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으고 동생 손권을 이끌며 낯선 강동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소패왕 가오이라 불렀다. 그 이름에는 힘과 기계 그리고 젊은 패기의 상징이 담겨 있었다. 한니발처럼 대담했고 항우처럼 압도적이었다. 손책은 유효, 왕랑, 연백호 등 강동의 군웅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순식간에 남동부 전역을 장악했다. 그의 전투는 빠르고 정확했다. 기회가 오면 한 채 망설임도 없었고 물러날 땐 군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싸움의 본능과 리더의 냉철함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장수였다. 그러나 손책의 진정한 위대함은 칼끝보다 머릿속에 있었다. 그는 혼자서는 제국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주유, 장조, 여범, 장괭 등 걸출한 인재들을 포섭하며 체계적인 통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주유를 전권 군사 책임자로 세운 그의 결단은 훗날 적벽대전의 승리를 가능케 한 신의 한 수였다. 오늘날 동호의 영광이라 불리는 모든 것은 사실상 손책이 설계한 토대 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다. 26세 인생의 절정에서 그는 사냥 도중 자객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를 갉아먹었다. 병세가 악화되자 손책은 마지막까지 국정을 돌보며 동생 손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 뜻을 이어 제국을 완성하라. 그 한마디와 함께 젊은 패왕의 생은 막을 내렸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삼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조조도, 유비도, 손권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손책은 힘과 용기, 그리고 리더십을 모두 겸비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한 전사나 지휘관이 아니라 나라를 세운 창조자였다. 그의 생은 짧았지만 그가 세운 토대는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손책 짧은 세월에 영혼을 새긴 청년. 그 이름은 오늘도 강동의 바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9위 허저. 조조를 지킨 침묵의 전장 수호신 여포가 야성의 힘을 상징하고 장비가 분노의 화신이라면 허저는 마치 한 덩어리의 거대한 산처럼 조조 곁을 지키며 폭풍 같은 전란의 세월을 함께한 움직이지 않는 성벽이었다. 삼국시대 최강의 무장 15인 중 9위에 오른 그는 화려한 전공도 뛰어난 계략도 없었다. 그러나 오직 타고난 괴력과 절대적인 충성심 하나로 시대의 권력자 조조를 지켜낸 불멸의 방패로 기억된다. 사람들은 그를 호치 허저 부르스라 불렀다. 얼핏 들으면 우둔한 별명 같지만 사실 그 안엔 그의 순박함과 성실함이 담겨 있다. 말수 적고 꾸밈없는 그였지만 일단 전장에 나서면 짐승 같은 본능이 깨어났다. 맨손으로 야수를 제압하고 수레를 들어올리고 백근의 곡식을 멀리 나르는 그의 괴력은 이미 전설로 남았다. 허저는 조조가 아직 약소한 세력일 때부터 그를 따랐다. 초기의 혼란스러운 시절 그는 언제나 조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포위되었을 때 허저는 홀로 적진을 뚫고 길을 열어 그를 구했다. 또 어느 밤 적이 기습하자 갑옷도 입지 못한 채 대도를 쥐고 나가 수십 명의 적을 베어 조조의 생명을 구했다. 그의 충성은 전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드러났다. 식량이 떨어졌을 때는 직접 소를 잡아 조조의 식사를 챙겼고 한겨울밤 조조가 한기에 떨자 자신의 갑옷을 벗고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누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피로 맺어진 충성심이었다. 허저는 권력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오직 죽음만이 전부였다. 조조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허저가 내 곁에 있으니 나는 언제나 한 채 요새를 두른 듯 마음이 든든하다. 조조 사후에도 그는 조비를 섬기며 끝까지 위나라를 지켰다. 단 한 번의 배신도 단 한 번의 퇴보도 없었다. 무의 실력 또한
당대 최정상급이었다. 만인을 상대할 자라 불린 마초와의 일기토에서 수십 합을 겨뤄도 승패가 나지 않았다. 이 일점만 봐도 허저의 실력이 삼국 최강급임을 알 수 있다. 허저는 시대를 뒤흔드는 영웅은 아니었지만 역사의 중심을 지탱한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 조조가 깃발이라면 허저는 그 깃발을 바람과 화살로부터 막아낸 방패였다. 그는 끝까지 단순했고 진실했고 욕심이 없었다. 배신과 야망이 난무한 시대에 그런 인물은 드물었다. 허저, 조조의 곁을 지킨 강철의 충신.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8위, 황충엉. 이른에도 칼을 들다 늙지 않는 장수의 전설. 삼국의 거친 전장에서 청춘과 패기가 곧 힘이던 시대, 나이를 넘어선 한 사내가 있었다. 세월은 그의 머리를 희게 물들였지만 마음속의 불꽃만은 그 어떤 젊은 장수보다도 뜨거웠다. 그 이름이 바로 촉한의 불멸의 노장, 황충. 그는 70세의 나이에도 갑옷을 걸치고 창칼을 들고 적진으로 돌진한 사나이였다. 젊은 혈기로 들끓는 전장에서 늙은이라 불리던 그가 어찌에 삼국의 전설이 되었을까? 황충은 본래 유비 휘하의 장수가 아니었다. 유표 휘하에서 군을 이끌다가 천하의 흐름이 바뀌자 유비와 함께 서천으로 향했다. 그리고 바로 그 험준한 한중의 대지에서 그의 이름이 불멸의 역사로 새겨졌다. 그의 인생을 바꾼 전투, 바로 한중대전. 당시 조조군의 명장 하후연이 서북방면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전세가 불리하던 순간 황충은 주저하지 않았다. 백전노장의 몸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단 한 칼에 하후연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 한 번의 일격으로 조조군의 사기가 꺾이고 유비는 마침내 한중을 손에 넣었다. 그날 이후 황충의 이름은 관우, 장비, 마초, 조운과 함께 촉한 5호 대장군의 반열에 올랐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때 이미 이른을 바라보던 나이였다는 사실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손에 지팡이를 들 시기이지만 황충은 창을 들었다. 그에겐 여포의 적토마도 관우의 청룡 언얼도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세월이 닦은 노련함이 있었고 눈빛에는 수십 년 전장을 살아온 자만의 냉철함이 있었다. 황충은 언제나 겸손했다.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했다. 그런 그의 태도와 무예, 그리고 불타는 충의심이 유비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비는 평소 신중히 사람을 등용했지만 황충에게만은 예외를 두었다. 그를 후장군 치유로 임명하며 나이는 늙었지만 그의 용기는 젊은 장수보다 더 뜨겁다 라 평했다.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75세의 나이로 평온히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긴 생을 전투로 불태운 마지막 휴식이었다. 세월이 그를 늙게 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녹슬게 할 수는 없었다. 황충은 찰나의 불꽃이 아닌 오래도록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준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전사는 세월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운다. 7위, 마초. 천하를 뒤흔든 백마의 전사. 하늘이 내린 전장의 화신 삼국이 피로 물든 혼란의 시대. 수많은 영웅들이 깃발을 세우고 천하를 다투던 그때 하얀 말을 타고 번개처럼 달려오는 한 장수가 있었다. 그의 창끝이 닿는 곳마다 대지가 흔들렸고 그 이름을 들은 적장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바로 마초는 조조마저도 그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사나이. 세상이 그를 부른 이름은 단 하나, 만인을 상대할 잔 한 사람으로도 만 명의 병사를 막아낼 수 있는 사나이였다. 마초는 서량 지방의 대지주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마등은 서쪽 국경을 지키던 명장이었고 그곳은 한족과 강족, 호족 등 수많은 이민족이 섞여 살아가는 전장의 땅이었다. 칼과 모래바람 속에서 자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전사였다. 학문 대신 창을 잡았고 궁궐 대신 전장을 집으로 삼았다. 그의 전투 감각과 냉정한 판단력은 젊은 나이에 이미 수많은 장수들을 압도했다. 마초의 전설은 동관대전 동관다센에서 시작된다. 조조의 대군과 맞붙은 서량연합군의 선봉, 그 중심에 마초가 있었다. 그는 번개처럼 돌격했고 그가 휘두르는 장창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다. 허저와 맞붙은 1대1 결투에서는 수십 합을 겨뤄도 승패를 가르지 못했으며 그 기세는 전장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한 건 그 결투가 아니라 조조가 마초에게 쫓겨 수염을 자르고 인장을 버린 채 도망친 사건이었다. 천하의 영웅이라 불리던 조조조차도 그날은 한 사내의 창끝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초의 인생은 한순간의 찬란함 뒤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조조의
간기로 인해 동맹이었던 한수가 배신했고 가문은 몰락하고 가족은 학살당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다. 서량에서 익주까지 그의 이름은 한때 영광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절망과 복수의 불길로 변해 있었다. 후에 유비를 찾아가 투항한 마초는 다시 한번 창을 들었다. 그는 촉한의 5호 대장군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마초는 아니었다. 유비와 제갈량의 신임을 완전히 얻지 못했고 그의 불같은 성격은 늘 정치의 벽에 부딪혔다. 전장에서는 사자 같았지만 조정에서는 외로운 검이었다. 마초는 화려한 전공보다 순수한 전사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는 책략으로 세상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창 한 자루, 말 한 필, 그리고 불타는 정의감만이 그의 무기였다. 복수를 위해 싸웠고 명예를 위해 죽었다. 별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빛은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마초는 불꽃과 같았다. 짧지만 세상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불꽃. 유기, 전이, 조조를 지켜낸 마지막 방패. 생명을 바쳐 충성을 증명한 사나이 삼국의 혼란 속 수많은 영웅들이 이름을 남겼다. 지략으로 천하를 움직인 자도 있었고 전장에서 피로 전설을 쓴 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은 오직 주군을 지키는 방패로 살아남았다. 그는 화려한 전공도 이름난 가문도 없었지만 죽는 순간까지 주군을 위해 칼을 들었던 남자, 전이 된 날이었다. 전이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다. 그에게는 권력도 배움도 배경도 없었다. 남들에게 없는 건 많았지만 단 하나, 충의와 강철 같은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는 평범한 병사로 시작해 조조의 곁을 지키는 최측근 호위무사로 성장했다. 그 길은 영광이 아닌 오직 피와 땀 그리고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길이었다. 그의 힘은 이미 전설이었다. 한 번은 군영에서 수백 끈짜리 깃발을 혼자 세웠다고 전해진다. 또 전투 중 칼이 부러지자 망설임 없이 철퇴를 휘둘러 수십 명의 적을 쓰러뜨렸다고 한다. 그의 전투 모습은 마치 인간의 탈을 쓴 야수 같았다. 로브여포가 하늘의 무장이라면 전위는 지옥의 전사라 불렸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그 손에 쥔 창은 죽음 그 자체였다. 전위의 마지막 전투는 완성 전투였다. 그날 밤 조조의 진영이 적의 기습을 받았다. 군영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 달아났다. 하지만 전이만은 달랐다. 그는 문 앞을 지키며 혼자서 적의 돌격을 막아섰다. 몸은 이미 화살과 창에 찔려 피투성이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마지막 한 호흡이 남을 때까지 그는 싸웠다. 그 몇 분의 시간 덕분에 조조는 탈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후일이 이해 대업이 이어질 수 있었다. 전유가 죽은 후 조조는 직접 제사를 지내며 눈물을 흘렸다. 하늘은 충신을 버리지 않고 땅은 간웅을 감싸지 않는다. 전이는 비록 죽었으나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평생 누구도 믿지 않았던 조조가 단 한 사람의 충성을 믿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전유였다. 삼국지연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짧지만 정사에서는 전이를 진정한 충의의 상징으로 기록한다. 그는 계략을 꾸미는 장수도 명예를 좇는 영웅도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던진 순수한 전사였다. 전유의 생은 짧았지만 그 죽음은 천년을 넘어 울린다. 그는 세상의 빛이 아니었지만 그 빛을 지켜낸 어둠이었다. 누군가의 영광 뒤에는 언제나 전유 같은 이름 없는 영웅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결코 잊히지 않는다. 전이는 검이 아니었다. 그는 방패였다. 주군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부쉈던 마지막 방패였다. 오위, 장비, 천둥 같은 분노, 하늘을 찌르는 의리, 형제를 위해 살고 죽은 사나이 삼국의 격동기, 수많은 장수들이 각자의 빛으로 역사를 수놓았다. 누군가는 지략으로 세상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무력으로 천하를 제압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내는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의리와 인간미로 기억된다. 그 이름 바로 장비저 의형제의 이름으로 불멸의 전설이 된 사나이. 장비는 부유한 양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 세련된 귀족의 기품보다는 호탕함과 열정이 더 잘 어울렸다. 덩치 크고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으며 말보다 주먹이 앞섰던 인물. 그의 겉모습은 거칠었지만 그 내면에는 예술가의 혼도 있었다. 서예와 그림에도 능해 당시에는 무예와 예술을 겸비한 무인예술가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예술보다 의리와 분노의 불꽃을 더 기억했다.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장판교 시작한 전투였다. 그날 유비의 가족이 적에게 쫓기고 있을 때 장비는 혼자 다리를 지키며 수천의 조조군을 향해 소리쳤다. 이 장익덕 차이다. 이 여기 있다. 감히 앞으로 나설 자 누구냐. 그 한마디에 적군은 혼비백산했고 수천의 병사들이 도망쳤다. 그것은 단순한 괴력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의 분노와 충성심, 형제들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만든 천둥 같은 함성이었다. 이후에도 장비는 유비의 신임을 받으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한중 전투에서는 위나라 명장 장한유가 맞서 싸워 그를 패퇴시켰고 익주평정에서는 유비의 오른팔로 활약했다.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군심이 높았고 그의 외침은 병사들에게 우리는 질 수 없다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강한 불은 오래 타지 못한다. 장비의 분노는 그의 무기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다. 성격이 지나치게 급하고 부하에게는 잔혹할 만큼 엄했다. 결국 그를 따르던 두 부하가 그 분노를 더는 견디지 못해 유비의 동호 정벌을 앞둔 새벽 그를 암살했다. 장비는 그렇게 가장 사랑하던 형제 관우관유의 복수를 준비하던 도중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장수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제의 종말 그리고 유비의 마음이 부서진 순간이었다.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장비가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장비는 단순히 전장의 장수가 아닌 유비의 혼을 지탱하던 버시자 형제였다는 것을. 장비는 살아서 천둥이었고 죽어서 전설이 되었다. 그의 의리와 분노는 세월이 흘러도 식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살았고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형제를 위해 기꺼이 죽을 줄 아는 진짜 인간이었다. 장비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인간적인 영웅이었다. 사위, 장효피를 수호한 호랑이 장수. 한 사람의 기세로 오만의 적을 물러나게 하다 삼국의 격동한 시대. 수많은 명장들이 별처럼 쏟아져 나오던 그때 화려한 칭호나 오호 장군의 명성 없이도 진정한 전장의 기둥으로 불린 사나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효. 그는 조위의 동쪽 국경 합비를 지켜낸 철벽의 수문장이었으며 심지어 오나라의 군주 손권조차 그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효는 본래 여포 휘하에서 활약하던 무장이었다. 여포가 합의 전투에서 조조에게 패한 뒤 그는 조조의 진영에 몸을 의탁했다. 이 결정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만약 그가 조조를 따르지 않았다면 조위의 동쪽 방어선은 무너졌고 오나라는 손쉽게 북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효는 단 한 번의 전투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철저한 지휘력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인간적인 통솔력으로 조조와 조비 모두에게 신뢰받은 진정한 무장의 거장이었다. 그의 이름을 전설로 만든 것은 215년 합비 전투였다. 당시 조위군은 겨우 수천 명, 반면 손권이 이끄는 오군은 10만이 넘었다. 누구나 말렸다. 성문을 닫고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장효는 오히려 문을 열었다. 새벽녘, 그는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오군의 중앙 진영을 급습했다. 그의 창끝은 번개 같았고 그가 외치자 적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손권은 직접 싸움터에서 도망쳤고 오군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날 이후 강동의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하지만 장효만은 피해야 한다. 그의 이름은 적국의 병사들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깊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장효가 위대한 이유는 단지 무력에 있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냉정하되 잔혹하지 않았고 엄격하되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항복한 적도 품었고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 그가 주둔한 지역은 언제나 질서가 바로 섰고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수호신이라 불렀다. 조조는 장효를 내 오른팔이라 칭했고 조비는 그를 국가의 기둥이라 존경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합비는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다. 222년 장효는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의 죽음은 조위의 큰 상실이었다. 조비는 직접 장우성호에 자기를 내려 그의 공적과 기계는 누구도 따를 수 없다라며 추모했다. 장효는 여포처럼 난폭하지도 관우처럼 신화적으로 미화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실제 전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장수, 검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무인이었다. 그는 명예를 좇지 않았고 조용히 맡은 자리를 지켰다. 삼국의 수많은 장수들 중 장효는 조위를 지탱한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다. 그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가 서 있는 한 조위의 동쪽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이름 장효. 그는 승리보다 책임을 택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천둥처럼 싸웠지만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지금도 합비의 바람 속에 울리고 있다. 3위 조은, 불패의 호위 장군, 용맹과 겸손, 충의의 완벽한 화신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 조은만큼 무결점의 장수라 불릴 만한 인물은 드물다. 관우가 충의를 상징하고 장비가 의형제의 의리를 대표한다면 조은은 지략과 용맹, 신중함과 충성심을 모두 갖춘 완성형 장수였다. 눈부신 전공 뒤에는 명예나 권력보다 의리와 책임을 우선한 한 남자의 굳은 신념이 있었다. 삼국을 통틀어 가장 완벽한 무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적조차 고개 숙이게 만든 진정한 무인의 표상이었다. 조은, 자는, 자룡, 하북 상산 출신으로 준수한 외모와 강인한 기계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 공손찬을 따라 싸우다가 유비를 만나 일생의 주군으로 섬기게 된다. 격정적인 관우나 장비와 달리 조은은 늘 냉정하고 신중했다. 그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후방에서 유비를 지키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천하를 뒤흔드는 활약을 펼쳤다. 그의 전설적인 무용담 중 단연 으뜸은 장판파 전투다. 유비가 패주하고 부인과 어린 유선을 잃은 절체절명의 순간, 조은은 단 한 사람으로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갔다. 왼팔에는 유선을 안고 오른손에는 장창을 휘두르며 수십 장수를 베어냈다. 3번 창이 부러지고 전신이 피로 물들었으나 끝내 아기와 주군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 한 전투로 조은의 이름은 천하에 울려 퍼졌고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 같은 장수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라며 감격했다. 조은의 진가는 전장에서의 무용뿐 아니라 장수로서의 품격에 있었다. 그는 공을 세워도 자만하지 않았고 명성을 얻고도 권세를 탐하지 않았다. 관우와 장비가 전사한 뒤에 유비가 복수를 서두르려 하자 군주의 분노 한순간이 나라를 잃게 합니다라며 만류한 것도 그였다. 그의 냉정함은 곧 나라를 살린 지혜였다. 제갈량이 집권한 뒤에도 조은은 변함없이 충성스러웠다. 노년에도 한중을 지키며 북벌에 참여했으나 끝내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병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패주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스스로 사당을 세워 불멸의 신장으로 모셨다. 소설 삼국지연에서 나관중은 조은을 옷같이 맑은 장수, 금처럼 단단한 무인으로 그렸다. 그 어떤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군과 나라를 위해 싸운 조은의 삶은 지금까지도 무인의 본보기로 회자된다. 만약 여포가 야성의 힘을 상징하고 관우가 의로움을 대표한다면 조은은 그 두 가지를 넘어선 완전한 균형의 화신이었다. 침착하되 강했고 겸손하되 결단력 있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닌 도도를 아는 장수였으며 삼국시대가 낳은 가장 빛나는 영웅 중 한 사람이었다. 2위 관우, 무인의 신, 충의와 정의의 살아있는 상징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유비도 조조도 제갈량도 아니다. 바로 무신무신이라 불린 관우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중국인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가 정의와 충의의 화신으로 떠받든 인물이다. 삼국시대 15명의 최강 장수 중 2위에 오른 관우는 힘으로만 강한 이가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강함은 불굴의 의지와 올곧은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관우, 자는 운장, 하동해량 출신으로 붉은 얼굴과 길게 늘어진 수염, 손에는 청룡언얼도, 발에는 적토마. 그 위험 있는 모습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그는 유비, 장비와 도원 결의를 맺으며 생사를 함께할 것을 맹세했고 이후 촉한을 세운 세 기둥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세 사람 중에서도 관우는 산처럼 든든했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충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전투 기록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찬란한 순간은 형주 전투와 번성 공방전이었다. 당시 그는 형주를 지키며 조조의 명장 조인을 포위했고 방덕을 베고 우금을 생포하며 조조군을 대파했다. 그의 이름이 천하를 뒤흔들자 조조는 천도샌도를 고민할 정도로 두려워했고 손권조차 관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삼국 중 단 한 사람만 신의 경지에 이른다면 그것은 관운장이다. 그러나 그 영광의 절정은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었다. 자존심 강한 관우는 동호와의 동맹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 그 틈을 탄 손권이 형주를 급습했다. 육손과 범장에게 포위된 그는 끝까지 항전했으나 결국 마성에서 아들 관평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 손권이 항복을 권했지만 관우는 의연히 거절하며 목숨을 내던졌다. 그 죽음은 비극이었으나 동시에 한 인간이
충의의 신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관우의 죽음은 유비에게 치명적인 상처였고 초고 동맹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죽음은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 명예보다 생명을 택한 이들은 많았지만 생명보다 의리를 택한 자는 드물었다. 관우는 그 소수 중의 소수였다. 그가 무신거로 숭배받는 이유는 단순한 전투력 때문이 아니다. 그는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 삼국지연회에서 나관중은 관우를 정직하고 인자하며 의로움으로 천하를 감화시킨 인물로 그렸다. 그의 이미지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관잼료가 국토 전역에 세워졌고 도교에서는 그를 관성제군 간싱디준으로 신격화했다. 그 영향력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한국과 일본, 베트남에서도 관우신 관성제군으로 숭배된다. 붉은 얼굴의 관우상은 지금도 정의와 신의를 상징하며 상인들은 그를 재물과 의리의 수호신으로 모신다. 수많은 왕조가 흥망을 거듭한 역사 속에서도 한 인간이 신으로 추앙받은 사례는 관우 외엔 없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무공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도덕의 표준이었다. 칼보다 날카로운 정의, 피보다 뜨거운 의리. 그것이 바로 관우가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무신유로 기억되는 이유다. 1위 여포로브, 천하제일의 전신, 그러나 의를 잃은 비극의 사나이. 삼국지의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 힘과 무예만으로 본다면 여포를 능가할 자는 없었다. 그는 바람처럼 날고 번개처럼 배며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떨던 사나이였다. 그야말로 삼국 최강의 전상그라 불릴만 했다. 하지만 여포의 생애는 단 한 가지 진실을 남긴다. 아무리 강해도 의리를 잃으면 그 힘은 결국 자신을 삼키는 칼날이 된다. 여포, 자는 봉선쥐. 구원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천부적인 체력과 무예로 이름을 떨쳤다. 활을 당기면 백발백중, 말을 몰면 바람보다 빨랐다. 적토막 카우사 치마를 타고 방천하급 분을 든 여포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전장의 상징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 여포, 두 조조, 무력 하나로는 천하를 제패할 만한 존재였다. 그의 전투는 전설이었다. 호로간 전투에서 유비, 관우, 장비 3명이 힘을 합쳐서야 겨우 막아낼 정도였고 조조와의 전투에서도 수만의 병력을 상대로 단신으로 돌파했다. 하지만 여포는 힘이 강할수록 의리와 신의를 잃었다. 그는 정원을 배신했고 그를 걷어 키워준 동탁마저 죽였다. 그 후에도 원소, 원술, 장양 등 여러 세력을 오가며 끝없는 배신을 반복했다. 그의 창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결국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합의성 전투에서 조조에게 포위된 여포는 끝내 항복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나를 살리면 천하를 평정하리라 라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유비의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끊었다. 그는 스승이자 아버지인 동탁을 죽인 자요. 그런 자를 어찌 믿을 수 있겠소? 조조는 망설임 없이 명을 내렸다. 여포의 목이 떨어지고 그의 시신은 성문에 걸렸다. 천하제일의 무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여포는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졌다. 그의 생애는 찬란했지만 끝은 고독했다.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했지만 누구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무력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의리가 없으면 그 왕좌는 모래성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여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지만 인간의 강함과 나약함, 영광과 비극을 모두 품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이야기한다. 그의 이름은 힘의 상징이자 동시에 의리 없는 힘의 경고다. 삼국시대의 15대 장수들, 어떤 이는 정의로, 어떤 이는 충성으로, 또 어떤 이는 순수한 용기로 기억된다. 하지만 여포는 오직 힘 그 자체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힘이 무너지는 순간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삼국지는 끝났지만 그 속의 영웅 정신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누가 진정한 전신전신인가? 누가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보자. 그리고 잊지 말자. 진정한 강함은 칼끝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의리에서 나온다.